마야 101의 소아입니다. 저번 시간에 마야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야를 할 때 알아야 할 기초 개념들과 자주 쓰는 마야 모델링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마야 인터페이스에 대한 영상을 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UI 설명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 그 전에 UI 설명 영상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야 UI 관련 단축키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노트북 같은 작은 화면에서 마야 작업을 할 때 UI를 숨기면 조금 더 넓은 뷰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마야 모든 UI가 사라집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UI를 숨겨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M을 누르시면 메인 메뉴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Shift M을 누르시면 뷰포트 메뉴도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 Shift M을 누르시면 뷰포트 아이콘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컨트롤 Shift M을 눌러서 뷰포트 아이콘을 꺼내고 Shift M을 눌러서 뷰포트 메뉴를 꺼낸 다음 컨트롤 M을 눌러서 메인 메뉴까지 꺼냅니다. 이렇게 메뉴 디스플레이 관련 단축키는 컨트롤과 Shift 그리고 키보드 MQI 조합을 이용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숨겨졌던 UI를 모두 불러옵니다. 이렇게 UI를 숨긴 채 단축키만으로 넓은 공간에서 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Shift 우클릭해서 큐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W, F를 눌러서 화면을 확대하고 E를 눌러서 회전 툴로 바꿉니다. 오브젝트를 회전을 할 때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미세하게 컨트롤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매니플레이터 조절자 크기가 커집니다. 마이너스를 누르면 작아집니다. 조절자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미세하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세한 컨트롤을 하실 때에는 조절자를 키워서 컨트롤을 미세하게 하신 후 컨트롤이 끝나면 다시 마이너스를 눌러서 원래대로 조절자 크기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를 누르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키와 마이너스 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의 가운데에 있는 이 조절자 매니플레이터의 크기를 키우고 줄이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텝 스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hift 우클릭해서 실린더를 만들게요. 실린더를 만들었는데 보통 90도로 회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 이렇게 하고 해당 추를 확인한 다음에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편하게 오브젝트를 회전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전 툴을 더블 클릭하고요. 그러면 툴 세팅이 열리는데 여기 스텝 스냅이 오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앱솔루트로 바꿔주시고 기본값은 15도인데 저 같은 경우는 45도나 90도로 회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45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걸 다시 오프로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고 스텝 스냅 단축키가 J입니다. J를 누르시면 업솔루트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누르고 있는 동안만 떼면 다시 오프입니다. 그래서 떼면 편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고 J를 누른 상태로 움직이시면 45도씩 이렇게 스냅이 먹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고 싶을 때만 J를 누르시고 회전을 하시면은 이렇게 90도를 뷰포트에서 아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어런트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런트는 마야뿐만 아니라 애프터 이펙트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hift 우클릭해서 큐브 만드신 다음에 위로 올릴게요. 그 다음에 Shift 우클릭해서 다시 스피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씬 안에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죠. 윈도우에서 제너럴 하이퍼그래프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가서 도킹을 시키고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큐브와 스피어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각각의 개별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페어런트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로 만들어서 부모가 움직이면 자식은 항상 따라다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P스피어를 P큐브1에다가 페어런트를 시켜보겠습니다. 자식이 될 노드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Shift를 누르고 부모가 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페어런트, 단축키는 P입니다. 이렇게 P를 누르시면은 먼저 선택한 스피어가 나중에 선택한 큐브의 밑으로 들어가면서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식인 스피어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노드인 부모인 P큐브1이 움직이면 하위 노드인 P스피어1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즉, 애니메이션을 P큐브1 상위 노드인 부모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면은 하위 노드인 P스피어1은 항상 부모의 움직임을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페어런트라는 개념입니다. 마야에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폴리곤, 큐브 옆에 있는 옵션 박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마야는 기본적으로 그리드 한 칸이 1c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30cm, 세로로 20cm, 높이는 1cm, 그 다음에 옆으로 면을 3개 정도 나누고 세로로는 2개 정도 나눠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로 30에 세로 20, 그리고 높이 1cm짜리 큐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듯 마야에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뷰포트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3가지 노드가 필요합니다. 인풋 노드, 쉐입 노드, 트랜스폼 노드. 이 3가지 노드를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북을 산다고 했을 때 애플 사이트에 가서 CPU는 뭐 i7, 하드는 4테라, 램 16기가, 그래픽카드 1080 뭐 이런 식으로 사양을 적어서 주문서를 넣겠죠. 그러면 그 주문서는 애플의 저기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전달이 돼서 거기서 열심히 노트북이 만들어진 후에 택배 주소에 따라서 여러분들 집 앞으로 배달되어 올 겁니다. 마야에서 오브젝트가 생성되어서 보여지는 과정도 이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넣은 주문서, 그리고 그 주문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쉐입이 바로 쉐입 노드예요. 이 본질, 모델링의 본질은 쉐입이에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이 형체가 이 택배 주소, 트랜스폼 노드에 의해서 알려주는 그곳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오브젝트를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W를 눌러서 앞으로, 옆으로, 위로 쭉대면서 같은 수치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5. 그러면 앞으로, 옆으로, 위로 했고 위치값이 바뀌었죠. 자, 그리고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페이스 모드로 바꾸기 위해서 F11을 누른 다음에 가운데 면을 하나 선택을 하고 Shift 우클릭을 해서 Extrude Face를 합니다. 그리고 면을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F8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갑니다. 여기 또 하나의 인풋 노드가 늘었죠. 처음에는 폴리큐브1이라는 우리가 초기 주문서만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폴리 익스트루드 페이스라는
두 번째 주문서가 들어갔죠. 그래서 높이를 0.767만큼 올려라 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문서가 계속 쌓입니다. 쭉쭉쭉 계속 모델링을 하면서 결국 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주문서를 계속 마야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줘, 저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줘. 난 여기가 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주문서를 계속 넣어주면은 우리가 넣은 그 주문서대로 마야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만들어진 그 형태를 쉐입을 화면에 뿌리는데 그냥 어디에 맘대로 뿌릴 수는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트랜스폼 노드가 알려주고 있는 곳에 표정값이 0인 상태로 크기는 1 그대로 만들어진 크기 그대로 5,5,5라는 5,5,5라는 위치에다가 오브젝트를 배치시키라고 여기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배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노드가 순식간에 계산이 돼서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하이퍼그래프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이퍼그래프에 보이는 이 녀석은 이 세 가지 노드 중에 어느 녀석일까요?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pcube1이라고 트랜스폼 노드는 pcube1이라고 되어 있고 쉐입 노드는 pcube shape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풋 노드는 지금 두 개가 있고요. polycube1, polyextrude face1. 지금 이름을 보시면 pcube1이죠. 트랜스폼 노드네요. 그럼 쉐입 노드는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옵션에 가셔서 디스플레이, 쉐입 노드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쉐입 노드를 켜주시면 트랜스폼 노드 밑에 이렇게 페어런트 돼가지고 쉐입 노드가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든 그 오브젝트의 모델링은 이 쉐입이고요. 이 만들어진 그 쉐입이 이 화면에 뿌려지려면 이 트랜스폼 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트랜스폼 노드하고 쉐입 노드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은 이 인풋 노드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이 쉐입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가시면은 input and output connection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이시죠? 여기 인풋 노드 폴리 익스트루드 1에서 정보를 주문서에 의해서 이 쉐입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쪽에 초기 주문이 있겠죠? 이쪽에. 그럼 이 두 개까지 같이 선택하고 이 녀석을 인풋 아웃풋 커넥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 폴리큐브1이라고 초기 주문서 이 정보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여기에 의해서 이만큼 뽑혀져 올라오고 면이 뽑아져 올라오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만들어진 최종 정보는 이 쉐입 노드 이 pcube 쉐입 노드라는 이 녀석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이 4번을 눌러보시면 이게 모델링의 정보고요. 얘를 쉐이딩으로 면이 채워진 거를 뷰포트에 표시하려면 이 이니셜 쉐이딩 그룹이라는 이 노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정보를 주어서 이렇게 여기 면을 이렇게 5번을 눌렀을 때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채워야지 기본으로 보여야 되니까 이 노드는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집니다. 이게 있어야지 이렇게 면을 채워서 보여주니까. 어찌됐든 지금 우리는 이 인풋 노드들과 이 쉐입 노드 그래서 모델링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인풋 노드가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하고 여기 중간에 계속 인풋 노드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보를 계산해서 마지막 최종 정보는 이 쉐입 노드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은 선택을 하시고 이 쌓여있는 우리가 넣은 주문서 수는 사실 필요가 없죠. 왜? 그 주문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쉐입 노드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다 끝났는데 이걸 주렁주렁 달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정보만 데이터만 많아지고 그 다음에 오류 날 확률도 있죠.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계속 지금은 뭐 2개밖에 안 되는데 모델링을 하다 보면 여기가 막 몇백 개, 1000개 막 넘어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걸 동시에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예가 힘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 인풋 노드, 우리가 넣은 주문서는 지워주셔야 돼요. 어떻게 지우느냐?
오브젝트 선택을 하시고 delete by type에 가시면 히스토리라고 저기를 delete by type의 히스토리를 눌러주시면 이 앞쪽에 넣었던 정보들, 주문서들은 싹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거는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물인 이 쉐입 노드만 있으면 되고, 이 쉐입 노드가 뿌려져야 될 이 트랜스폼 노드, 딱 요 두 노드만 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은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쉐입 노드를 한번 선택을 하고 지워보겠습니다. 본질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전부 다 오브젝트가 없어져 버렸죠. 하지만 트랜스폼 노드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빈 좌표만 남아 있는 거죠. 형체는 없는 트랜스폼 노드니까. 자, 언두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랜스폼 노드를 잡고 지워보겠습니다. 아까는 쉐입 노드는 없어도 트랜스폼 노드는 혼자 존재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 트랜스폼 노드를 지워버리니까 형체도 같이 없어졌죠. 결과적으로 쉐입 노드만 가지고는 좌표 값이 없기 때문에 화면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쉐입 노드는 이 트랜스폼 노드가 알려주는 곳에 밑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쉐입 노드가 화면에 형체가 화면에 나오기 위해서는 트랜스폼 노드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노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노드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폼 노드, 이 쉐입 노드, 여기서 보이는 이런 각각의 개체를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야는 이런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노드는 뭐라고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의 목적을 가진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폼 노드는 배송팀, 그죠? 배송팀. 그리고 이 쉐입 노드는 제작팀. 그리고 이 쉐입 노드 앞에서 이렇게 계속 주문서를 넣고 있는 이 인풋 노드들은 디자인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팀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그 요구대로 디자인 팀 요구대로 쉐입 노드 제작팀에서 제작한 다음에 배송팀이 이 화면에 배치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브젝트 선택하고 컨트롤 A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선 이렇게 보이고 있죠. 지금 트랜스폼 노드, 쉐입 노드, 인풋 노드. 이게 채널 박스에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보입니다. 근데 컨트롤 A를 한번 더 누르면 어트리뷰트 에디터라고 해서 훨씬 더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제일 앞쪽에 가시면 트랜스폼 노드. 아까 여기 있는 트랜스폼 노드죠. 네, 컨트롤 A를 누르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쉐입, B큐브 쉐입 1, B큐브 쉐입 1, 쉐입 노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주문서, 두 번째 주문서. 결과적으로 모델링을 계속하면 여기 이쪽에 주문서가 계속 쌓이겠죠. 탭이 지금 두 개밖에 없지. 인풋 노드 탭이 두 개밖에 없는데, 여러 번 작업을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한 번 더 해볼게요. F11 눌러서 면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올라갔죠. 여기도 선택하고 G키 눌러서 마지막에 썼던 명령을 또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F8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볼게요. 어떻게 됐죠? 지금 보시면은 화살표가 생기면서 엄청 많아졌죠. 그래서 제일 앞에는 트랜스폼 노드, 두 번째는 쉐입 노드, 그 다음부터는 인풋 노드가 계속 생깁니다. 그죠? 컨트롤 A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제가 익스트루드를 초기 주문서 다음에 3번을 넣었죠. 이쪽 면 뽑아, 이쪽 면 뽑아, 세 번째 면 뽑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뽑은 형태의 모든 정보가 쉐입 노드에 전달되고, 그 쉐입 노드는 트랜스폼 노드가 알려주는 곳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쉐입 노드 선택하고 인풋 아웃풋 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 정보가.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 쉐입에 의해서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쉐입 노드하고 인풋 노드, 트랜스폼 노드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배송팀 이 노드 팀이라고 했죠. 얘 같은 목적.
얘는 위치시키고 제일 앞에 있다고 했죠.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하고 크기를 조절하고. 그래서 이런 노드 안에는 이런 식으로 세부 어트리뷰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성, 우리말로 하면 속성인데, 그래서 트랜슬레이트라는 속성이 있고, 로테이트라는 속성, 어트리뷰트가 있고, 스케일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트리뷰트는 또 X, 보통은 여기가 3차원이기 때문에 X, Y, Z라는 세 가지 채널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트랜슬레이트로 해갖고 이렇게 묶여 있죠. 하나로. 근데 이쪽에 가시면은 트랜슬레이트 X, Y, Z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각각을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트는 속성이고, 트랜슬레이트라는 속성 안에 트랜슬레이트 X라는 채널이 있고, 트랜슬레이트 Y라는 채널, 트랜슬레이트 Z라는 세 가지 채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A 해보면 트랜슬레이트, 트랜슬레이트 X, 트랜슬레이트 Y, 트랜슬레이트 Z. 로테이트도 마찬가지죠. 로테이트 X, 로테이트 Y, 로테이트 Z. 그래서 이게 속성, 이쪽이 채널입니다. 그래가지고 노드가 가장 제일 바깥쪽 개념이고, 그 안에 속성들이 있고, 그 각각의 속성들은 또 세 가지 채널들을 보통 가집니다. 노드는 아까 팀이라고 그랬죠. 같은 목적으로 일하는 팀. 얘는 배송을 목적으로 일하는 팀이고, 이 쉐입은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팀이고. 그래서 보면 그 팀 안에는 팀원들이 있죠. 이렇게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얘는 이동을 담당하고 있는 팀원. 얘는 회전을 담당하고 있는 팀원. 스케일은 이제 크기를 담당하는 팀원. 그래서 속성은 팀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널은 그러한 팀원들이 집에 가면은 와이프하고 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3인 가족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3인 가족이 아닌 1인 가족도 있잖아요. 그래서 속성들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채널을 가진 속성들, 어트리뷰트들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비저빌리티 같은 어트리뷰트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죠. 1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3차원이기 때문에 채널들을 보통은 다 3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저빌리티는 얘를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딱 그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채널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컨트롤 A 해보시면은 여기 그 밑에도 훨씬 더 많은 속성들이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자주 쓰는 것만 이렇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트랜스폼 노드, 쉐입 노드, 인풋 노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마일을 켜시고 모델링 했을 때, 아, 내가 지금 모델링을 하는 행위는 인풋 노드로 계속 주문서를 넣는 거고, 그 넣은 주문서의 결과물은 쉐입 노드고, 그 결과물이 화면에 뿌려지기 위해서 트랜스폼 노드가 필요하고, 그 트랜스폼 노드가 알려주는 곳에 쉐입 노드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위치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노드를 배웠고요. 노드 안에 어트리뷰트라는 녀석이 있고, 그 어트리뷰트는 다시 또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채널이 제일 작은 거죠. 채널, 어트리뷰트, 그 다음에 그런 채널들이 모여서 어트리뷰트, 어트리뷰트들이 모여서 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드들은 마야에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하로 수직적 관계, 그리고 이렇게 수평적 관계,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 하지만 상하는 정보를 주고받진 않죠. 얘가 이쪽에 정보를 주거나 이렇게. 수직적 관계. 그래서 두 가지 관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오브젝트를 지우고요. 그래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값인 디스플레이 쉐입은 꺼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아웃라이너에서도 하이퍼그래프에서도 트랜스폼 노드만 보이죠. 이제 보시면은 아, 이게 트랜스폼 노드인지 쉐입 노드인지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또 이렇게 생겼죠. 큐브를 만들었는데 이게 아까
저희가 만든 그 설정값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딜리트 누르시고 크리에이트 이렇게 가셔도 되고 쉬프트 우클릭해서 큐브 옆에 있는 이 옵션 박스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리셋으로 초기 값을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큐브를 만들면 원래 기본 값으로 다시 만들어지겠죠. 자, 이번에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하는 건 컨트롤 D라고 했었죠. 컨트롤 D 하면 큐브가 하나 복사됐습니다. W를 눌러서 이동 툴로 바꾸고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동 툴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이동 툴 옵션에 Shift 드래그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제 편하게 그냥 Shift 누르고 드래그만 해도 복사가 되는 거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복사는 Shift 누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카피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카피를 해서 처음 점을 한번 편집해 보겠습니다. F9 눌러서 전편집으로 바꾼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이동을 해볼게요. 나머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하나를 바꾼다고 얘네들이 바뀌진 않아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 근데 이렇게도 모델링을 하지만 사실은 같은 애들이라면 하나를 수정하면 나머지도 같이 바뀌었으면 좋을 때가 있거든요. 전봇대라든지 아니면 의자가 되게 여러 개인데 이제 다 똑같은 의자다. 근데 아직 수정 사항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럴 경우에 이제 인스턴스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딜리트 하시고 선택을 하고 두플리케이트에 가보시면 이게 컨트롤 D거든요. 그냥 복사하는 거. 하지만 뭔가 조금 색다르게 복사하는 거 두플리케이트 스페셜 얘를 넣어보겠습니다. 뭐 예전에 썼던 값이 있겠죠. 이것도 다시 리셋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여기서 두플리케이트 하면은 누르면 똑같아요. 그냥 누르는 거. 네, 기본 값이 카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옵션이 두 가지가 있죠. 카피하고 인스턴스. 아까는 카피로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X축으로 1만큼 2만큼 합시다. 2만큼. 그러면 옆으로 이쪽이 파란색이 앞이죠. 빨간색이 X축이니까 옆으로 이만큼 하면서 복사를 3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그럼 아까도 본 것처럼 전편집을 해보면 전혀 상관이 없죠. 네. 언두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스턴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똑같이 3개가 복사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 선택하고 F9 눌러서 지금 얘를 편집하고 있는데 같이 편집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수정하기가 되게 용이하겠죠. 하나를 바꾸면 배치시켜 놓은 애들이 다 똑같이 바뀌니까. 그죠?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과연 카피하고 인스턴스의 차이는 뭘까요? 그 비결은 보시면은 자, 언두 카피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쉐입을 열어볼게요. 자, 각각의 쉐입을 갖고 있죠. 본질이 다 따로따로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를 편집을 한다는 얘기는 쉐입 노드 정보를 이 P큐브 쉐입 4라는 녀석의 노드를 수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얘만 편집이 되는 거겠죠. 자, 오브젝트 모드로 그리고 얘를 지워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번에 인스턴스로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자, 얘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본질은 하나입니다. P큐브 쉐입 1이라는 노드, 이거 하나예요. 쉐입 노드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스턴스는 그냥 공유만 하는 거예요. 위치값만. 그래서 얘가 알려주는 데가 여기고, 얘가 알려주는 데가 여기고, 이 트랜스폼 노드가 알려주는 데가 여기고, 그래서 본질 하나인데 이게 만들어진 게 결국 내부적으로 하나만 만들고 위치값 4개에 따라서 이렇게 빌려갖고 쓰고 있는 거예요.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를 편집해도
pcube1을 편집하고 있는 거고, 얘를 편집해도 pcube shape1을 편집하고 있는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카피하고 인스턴스의 차이는 shape 노드를 공유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수정을 같이 하면 좋아. 근데 이제 오케이, 픽스가 났어요. 감독님이 오케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뭐 집이라고 했을 때 집 모양 좋은 것 같아요. 이대로 갑시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디테일을 올려야겠죠. 이렇게 3D로 다 똑같이 만들면은 실제로는 조금씩 나무라든지 의자라고 같은 의자라고 해도 미세하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얘를 조금 다르게 얘만 살짝 올라오거나 아니면 얘가 살짝 옆으로 가 있거나 이렇게 편집을 하고 싶은데 못하죠. 지금 쉐입이 하나니까. 결과적으로 이 인스턴스 오브젝트들은 쉐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 오브젝트들을 일반 오브젝트, 쉐입을 자기만의 쉐입을 갖고 있는 일반 오브젝트처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일반 오브젝트 어떻게 바꾸느냐? 모디파이에 가시면 컨버트 인스턴스 투 오브젝트,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그냥 평범한 오브젝트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순간 어떻게 되죠? pcube 공유하고 있던 애를 복사해 와서 자기만의 쉐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쉐입 노드가 분리됐죠. 결과적으로 얘를 편집을 하면 F9 눌러서 이제 약간의 편집을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정보가 저장되는 곳이 따로니까 당연히 따로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아직 2번과 3번은 공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모드로 바꾼 다음에 F8 눌러서 선택을 하고 두 개 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선택하고 모디파이 컨버트 지금 밑에 옵션이 안 보이는군요. 컨버트 보시면은 인스턴스 투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쉐입 노드를 복사해 와서 자신만의 쉐입 노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쉐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편집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약간 옆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내려간다든지 마찬가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는 옆으로 가고 자 이렇게 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약간의 변화를 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게 되죠. 디테일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틀은 거의 비슷한 상태. 컨펌이 나기 전까지는 인스턴스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컨펌이 났다. 그럼 디테일업을 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편집을 약간씩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카피와 인스턴스의 차이점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페어런트를 배웠었죠. 그러면 이제 비슷한 걸로 그룹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룹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볼게요. 자, Shift 우클릭해서 큐브를 만드신 다음에 그 옵션은 끄겠습니다. 쉐입은 끄주시고 Shift 누르고 복사, 복사. 그러면 이제 내가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그룹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그룹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룹. 자, 그러면 내가 분명히 했죠. 그러면 한번 쉐입을 한번 볼까요? 큐브가 4개고 지금 그룹이란 녀석이 새로운 노드가 생겼고 그죠? 쉐입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얘네들은 오브젝트란 얘기죠. 각각의 쉐입을 갖고 있는. 하지만 이 그룹이라는 노드는 오브젝트가 아니란 얘기죠. 왜? 밑에 쉐입이 없잖아요. 얘는 트랜스폼 노드입니다. 그냥 빈, 형체가 없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그룹이라는 명령어는 뭐냐면은 다시 언두를 해볼게요. 쉐입 끄고
이렇게 됐을 때 create의 empty 그룹이라고 해서 빈 그룹을 하나 선택을 하는 겁니다. 트랜스폼 노드죠. 빈 트랜스폼 노드. 형체가 없는 그냥 위치값만 갖고 있는. 그리고 이 두 개를 페어런트 시키는 겁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이렇게. 그럼 페어런트 됐죠. 마찬가지 또 빈 노드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위치값만 있는 빈 empty 그룹. 그리고 이거 두 개 선택해서 왼쪽 큐브를 이렇게 페어런트 시키는 겁니다. 결국 그룹은 이거예요. 여기서 이 그룹도 결국은 페어런트의 일종이죠. 빈 트랜스폼 노드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들을 페어런트 시키는 게 그거를 자동화 시켜주는 게 지금은 수동으로 했죠. 수동으로 트랜스폼 노드를 하나 만들고 오브젝트를 거기에 페어런트 시켰고 마찬가지 또 하나의 빈 트랜스폼 노드를 하나 만들고 오브젝트를 거기다 페어런트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그 행위를 빈 노드를 만들고 페어런트 시켜주는 행위를 한 번에 해주는 게 그룹이라는 명령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룹은 페어런트의 일종이라는 거죠. 델리트 하시고 닫아주시고 큐브를 또 하나 만들어 보고 이제 편집을 할 때 그동안은 어떻게 했었죠? 전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F9 그죠? 이렇게 전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컴포넌트 모드로 바뀌었죠. F8 다시 누르면 오브젝트 모드 그래서 컴포넌트 F10 눌러보면 여전히 엣지로 가면서 컴포넌트 모드로 바뀌었어요. 마찬가지 F11 누르면 컴포넌트 모드죠. 다시 F8 누르면 오브젝트 모드 그리고 하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점선면 편집을 그러니까 컴포넌트 모드로 들어가는 점선면 편집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점선면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점 편집이 가능하고요. 다시 우클릭해서 엣지 하시면 이렇게 엣지 모드가 되고요. 다시 페이스 하시면 이렇게 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F90, 10이라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 보시면은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했죠. 그러면 분명히 지금 컴포넌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컴포넌트 모드여야 되잖아요. 근데 상위를 보면은 오브젝트 모드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뷰포트는 오브젝트 모드라는 얘기예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하면은 옆에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죠? 오브젝트 모드가 되죠. 그러니까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모드를 컴포넌트 모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 오브젝트만 일시적으로 점선면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를 써서 F9, 10, 11을 하시면은 자 옆에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컴포넌트 모드죠. 버텍스 모드예요. 그러면 옆에도 버텍스 모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F8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고 근데 만약에 내가 우클릭을 해서 버텍스로 갑니다. 그러면 아직 오브젝트 모드예요. 하지만 얘만 지금 순간적으로 딱 한 번만 버텍스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오브젝트 모드인 거예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 지금 오브젝트 모드이기 때문에 옆에를 선택을 해보시면 오브젝트 모드가 되죠. 그죠?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실제 컴포넌트 모드로 바꿔주시면은 버텍스 모드, 여기도 버텍스 모드죠. 그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실제로 단축키를 써서 모드 자체를 바꾸는 것과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우스 우클릭해서 쓰세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 편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그렇게 많이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일단 손에 좀 무리가 가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있으면 지금 손에 계속 이게 잠깐이니까 괜찮은데 이거를 모델링 하면서 정말 많이 바꾸거든요. 점선면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래서 일단 속도도 좀 느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건강 손에 무리가 가니까 오른손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왼손으로 단축키로 사용해 갖고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모드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그 오브젝트만 일시적으로 컴포넌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모드 자체는 오브젝트 모드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델링 명령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에딧 메쉬에 있는 녀석들을 우선적으로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이니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뉴가 떨어져 나옵니다. 자주 쓰는 것만 우선적으로 먼저 배울 거예요. Shift 우클릭을 해서 큐브를 하나 꺼냈습니다. 큐브 말고 플랜을 합시다. 플랜을 하고 R 눌러서 스케일로 이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하고 그리드를 잠깐 끄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 선택해서 F11 면 선택한 다음에 W 이렇게 돼 있고 면을 뽑아내는 명령이 익스트루드입니다. 익스트루드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동 툴과 회전과 스케일 툴이 함께 있어요. 이렇게 꺼내서 회전을 하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 이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을 하고 싶다, 줄이고 싶다 그러면 스케일 툴 모양의 사각형을 클릭을 한번 하시면 센터 부분에 하늘색 사각형이 생깁니다. 그럼 걔를 잡고 이렇게 줄이시면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전과 이동과 스케일이 모두 들어있다. 이 익스트루드 조절자 안에. 그래서 W 누르면 이제 이동 툴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익스트루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했듯이 옆으로 Shift 이동 툴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Shift 드래그 익스트루드가 있으니까 옵션이 켜져 있어서 면 선택하고 그냥 Shift 누르고 이렇게 당기시면 익스트루드가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그냥 회전 툴로 회전하시고 스케일로 이렇게 줄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 딜리트 그리고 이번에는 애드 디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큐브를 꺼내서 내가 이쪽 면을 더 느리고 싶어요. 그러면 면 선택 베이스 모드 F11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 헤드 디비전 옵션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값은 이렇게 있죠. 그럼 1이라고 되어 있는 면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1로 이렇게 면을 나눠줍니다. 반대쪽 면 한번 선택하고 이번에 밑에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아까 이 상태에서 기본 값에서 2를 올려볼까요? 그죠? 자, 이쪽이 정사각형이 아니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 나누죠. 그러면 16개가 되죠. 그죠? 근데 나는 이거는 가로하고 세로를 다른 개수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은 이렇게 이쪽은 2개, 이쪽 방향은 2개, 이쪽 방향은 5개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고 반대쪽이네 그러면 언두 하시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애드 디비전은 내가 원하는 면 선택하고 가로 세로를 몇 분할을 하실 것인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개수대로 분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 이번에는 실린더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그리고 F를 눌러서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베벨을 한번 써볼게요. 베벨은 모서리를 깎아주는 명령어인데 엣지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F10 엣지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쭉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베벨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가 깎여요. 이게 안 나오면
T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T를 누르시면 이게 나오고, W 상태에서는 안 나오죠. T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적용을 했는데 여기 안 나온다. T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이 값을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확확 변하죠.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움직이시면 미세하게 변화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서리를 이렇게 깎아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이 세그먼트를 늘리면 이렇게 둥근 면도 가능해집니다. 이 값을 더 늘리면 면을 더 많이 줘야겠죠. 각져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세그먼트를 1로 한 다음에 이걸 아주 작게, 이렇게 모델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깎을 때 사용하는 게 베벨입니다. 오브젝트 모드, 델리트. 플랜을 만드시고, 이렇게 됐을 때 탑뷰로 가겠습니다. 탑뷰로 가서 그리드 끄고, 페이스 모드 F11 면 선택해서 지워주겠습니다. 딜리트.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엣지와 엣지를 연결하는 면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이 엣지를 선택해서 브릿지, 명령어 이름에서 보듯이 다리를 놓듯이 면을 생성해주는 명령입니다. 엣지 모드로 F10 눌러서 엣지 모드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다 보더 엣지, 가장자리 엣지이기 때문에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컨트롤 누르고 빼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선택했을 때 쭉 이 연결된 엣지만 선택을, 물론 여기도 연결됐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90도 이상 꺾이는 데에서는 선택을 안 하고 싶다. 그럴 경우 이제 셀렉트에 가시면 컨티뉴어스 엣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을 보시면 기본은 지금 90도까지 연결된 걸로 다 계산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얘하고 연결된 거 이렇게 딱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두 개 선택하고 어플라이 딱 하면 여기까지만 딱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브릿지를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이 면들이, 어떤 면들이 쭉 다리가 놔지듯이 다 연결이 됐죠. 그래서 그 놓아진 면에 디비전 값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면을 분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단 기본값인 0을 놓으면 그냥 면 하나로 채워집니다. 브릿지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엣지를 연결하는 면을 만들고 싶으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드 꺼주시고, 네. 자, 이번에도 큐브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두께를 키워주신 다음에 컨트롤 A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인풋 노드 초기 설정 값을 바꿔줄게요. 그래서 여러 채널을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은 드래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페이스를 선택하기 위해서 F11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씩 클릭을 Shift 누르고 하셔도 되지만, 이게 이제 불편하잖아요. 여러 개 할 때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페인트 셀렉션. 얘를 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훨씬 선택하기가 편하죠. 자, 이렇게 셀렉을 하고, 이 상태에서 서큘러라이즈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원형을 만들어줍니다. 아주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2018에 새로 들어온 기능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애들을 그 버전에 새로 들어온 신기능이라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오브젝트 모드,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F11 눌러보시면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한번 해주시면은 원형 구멍을 아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죠. 그죠?
이번에는 디테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플랜 하나 만드시고 그리드를 잠깐 끄겠습니다. 그리고 F10을 눌러서 엣지 모드로 변경 후 엣지를 더블 클릭, 그리고 디테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폴리곤에 가시면 보더 엣지라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붙어있지 않는 가장자리 엣지를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페이스 모드 F11 누르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 보시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까지는 같이 선택이 됩니다. 이동 툴로 바꿔서 이동해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이게 디테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머지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를 다시 여기를 붙여주는 게 머지입니다. 버텍스 F9 눌러서 버텍스 모드로 이렇게 쫙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고 머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두껍게 표시됐던 녀석이 다시 얇게 표시되면서 페이스 모드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전체 하나의 덩어리가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 주시고, 네, 이렇게 디테치와 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트랜스폼을 배워보겠습니다. F를 눌러보시고 이렇게 곡선형 오브젝트들을 변형, 편집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인데요. F9를 눌러서 버텍스로 바꿔주시고 버텍스 하나 선택한 다음에 W를 눌러서 이동 툴을 해봅니다. 이럴 경우 얘가 약간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 좌표축으로 월드 좌표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직이. 이렇게 하시려면 3번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 표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트랜스폼 명령어는. 그래서 예전에는 명령어 이름이 트랜스폼 컴포넌트였는데 지금 이름이 컴포넌트 뒤쪽이 빠졌어요. 일단 저는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트랜스폼이 변형시키는 거잖아요. 컴포넌트는 점선면을, 이 오브젝트를 이루고 있는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트랜스폼을 눌러주시면 좌표 축이 바뀌죠. 그러면 이제 수직인 방향으로 바로 이렇게 넣어주거나 이렇게 빼거나 하실 수가 있죠. 밑에도 또 하고 싶다. 선택을 하시고 트랜스폼 컴포넌트 딱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곡선형 오브젝트에서 면의 표면을 수정, 노멀 방향, 이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편집을 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런 나중에 곡선형 오브젝트 편집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이번에도 플랜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그릴 것이고, 자, 이 상태에서 이 엣지를 한 줄을 지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F10 눌러서 엣지 모드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로 그냥 지우시면 어떻게 되냐면 괜찮아 보이죠? 근데 버텍스 모드로 가보면 이렇게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를 지울 때는 이 점까지 같이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다시 딜리트를 한 번 더 눌러 주셔야지 이렇게 다 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번거롭잖아요. 엣지 지울 때 다시 또 버텍스 모드 와갖고 또 지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 명령어가 따로 있어요. 엣지를 지우는 명령어는. 자, 엣지 모드에서 더블 클릭하고 이번에 보시면 딜리트 엣지 버텍스라고 있죠. 그리고 엣지를 버텍스랑 함께 지워주는 거예요.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F9 눌러서 버텍스에 보면 없죠. 버텍스 모드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엣지를 지울 땐 점까지 깔끔하게 같이 지워 주셔야 돼서 이 명령어를 써 주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실린더를 하나 만드시고 듀플리케이트, 면을 복사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병 같은 거 만들어서 라벨을 이 병 표면에서 카피해 와서 라벨 부분을 면을 만들 때
사용하는 좋은 기능입니다. 자, 컨트롤 A 눌러서 하이트를, 이 수치를 바꾸는 방법은 여기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채널 이름 부분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뷰포트에서 클릭한 상태로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수치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고 여기 수치를 변경했습니다. 디비전 값을, 높이 디비전 값을. 그래서 이렇게 라벨이 들어갈 부분, 그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F11 눌러서 페이스 모드로 바꾸시고 페인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편하겠죠? 네. W. 이 상태에서 면을 듀플리케이트 하면은 딱 이렇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치 익스트루드 조절자처럼 보이죠? 그러면 살짝만 띄워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면이 복사돼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라벨이니까 살짝만 띄우시면 돼요. 그리고 W 눌러서 툴 빠져나오시면 이렇게 F8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 이렇게 이 표면에서 면을 카피해 오는 거죠. 그죠? 이게 듀플리케이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익스트랙트는 자 얘를 지워주시고 다시 페이스 모드로 가셔서 페인트 셀렉션으로 페이스 모드가 아니었네요. F11 이렇게 됐었죠. W 눌러서 이동 툴로 바꿔주시고 듀플리케이트는 현재 면은 그대로 둔 상태로 복사를 하는 거고 익스트랙트는 이 면 자체를 얘를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분리되면서 여기는 구멍이 뚫리겠죠. 원본에는 익스트랙트 이렇게 딱 해보시면 이제 얘를 움직여 보시면 F8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W 이동 툴로 이동해 보면 이렇게 구멍이 아까하고 다르게 원본에 구멍이 뚫렸죠. 그래서 선택한 면을 뜯어갖고 다른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게 익스트랙트예요. 듀플리케이트는 다른 오브젝트로 만들긴 만들되 복사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익스트랙트하고 듀플리케이트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포크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가끔 씁니다. 그래서 페이스 모드로 바꿔보시고 선택을 하는 이런 식으로 면을 선택한 다음에 딱 눌러주시면 이 면의 중간에 버텍스 하나 만들고 그 버텍스에서 모든 엣지로 모든 코너로 엣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수직한 바로 적용한 상태에서 살짝 당겨 주시면 이렇게 되죠. 네. 요런 거는 이제 다이얼이라든지 다이얼 옆부분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홈 표시난 금속 제품들 있죠. 요거나 아니면 전봇대 같은 데 옆에 부분 그런 거 표현하실 때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뾰족한 애들 모델링 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컴포넌트 모드에서 다 사용을 했었잖아요. 점을 하거나 아니면 엣지를 하거나 아니면 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이쪽이 버텍스라고 되어 있는 버텍스 명령어, 그 다음에 여기가 엣지 명령어, 그 다음에 여기가 페이스 명령어, 그리고 이 위쪽은 2개 이상에서 쓸 수 있는 거. 엣지나 버텍스,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 엣지도 익스트루드 할 수 있고 페이스도 익스트루드 할 수 있거든요. 멋지도 마찬가지. 합치는 것도 점도 합칠 수 있고 엣지도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컴포넌트에서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위쪽에 있고 각각에서만 쓸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분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은 에딧 메쉬를 편집한다. 그죠? 그래서 컴포넌트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서 편집하는 명령어들이고요. 이제 에딧 메쉬가 아닌 이 메쉬 이 부분에 있는 뭐냐면 오브젝트 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오브젝트를 합치거나 아니면은 같은 오브젝트를 나누거나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불린이라고 있죠. 스피어를 꺼내고 W, Shift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이어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안 겹쳐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불린에 보시면 유니온 보시면 이렇게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바깥쪽만 하나로 합쳐주는 거예요. 이게 유니온이고요. 언도했습니다. 디퍼런스는 차집합입니다. A에서 B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유니온 할 때는 사실 합치는 거기 때문에 순서에 상관없지만 이 디퍼런스는 A에서 B를 빼는 거기 때문에 얘를 먼저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냐 아니면 얘를 먼저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이쪽을 먼저 선택하고 얘를 나중에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퍼런스 하면 A에서 B가 빠졌죠. 반대로 해볼까요? 이쪽을 먼저, 이쪽을 나중에. 그러면 반대로 빠지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안 봐도 아시겠죠? 인터섹션. 교차되는 부분만 남기는 거. 이렇게. 이게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하고, 딜리트. 자, 선택하고, 딜리트 했습니다. 그리고, 큐브. 이렇게 한 상태에서 키우고 쉬프트 우클릭해서 뭐가 있을까요? 토러스 있죠? 이렇게 반쯤 겹치게 해놓고 보시면 이제 A에서 B를 빼보면 이렇게 해도 되죠. 이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분리를 알아봤고요. 컴바인은 그리고 Shift 누르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서로 다른 오브젝트잖아요. 두 개의 오브젝트.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연결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은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셔야지 연결이 됩니다. 지금은 남의 집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둘이 결혼을 해서 집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컴바인입니다. 서로 다른 오브젝트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컴바인.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배운 브릿지 이용해서 할 수 있겠죠? 브릿지 이용해서 여기를 붙일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엣지 모드 F10 눌러서 하나 선택, 두 개 선택, 그 다음에 셀렉트에 컨티뉴어스 엣지 그래서 이렇게 쭉 선택하고 그다음에 Shift 우클릭해서 브릿지 그러면 이렇게 쫙 붙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려면 공사를 하려면 일단은 컴바인으로 하나의 오브젝트를 합쳐줘야 됩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 자, 그리고 물리적으로 하나의 오브젝트긴 한데 지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애를 다시 서로 다른 오브젝트로 떨어뜨리는 명령. 컴바인의 반대죠. 그게 이제 세퍼레이트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서로 나뉘죠. 만약에 얘를 세퍼레이트 하면 세퍼레이트 할 수가 없겠죠. 물리적으로 한 덩어리니까. 그죠? 여기를. 그래서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려고 했었던 거 디태치를 하면은 해볼게요. 디태치 엣지 모드 F10 여기를 일단은 여기를 물리적으로 떨어뜨려야지 세퍼레이트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에딧 메시에 가시면 아까 배운 디태치를 하시면 지금 표시가 안 난다고 그랬죠. 디스플레이 폴리곤 모드 엣지 그럼 여기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F3 페이스 모드에서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오브젝트 모드. 그러면 얘는 세퍼레이트가 되는 거죠. 왜? 물리적으로 지금 두 개가 떨어져 있잖아요. 딱 하시면 이렇게. 그래서 디태치를 하고 나서 세퍼레이트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얘는 지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페이스 모드 F11 구멍을 몇 개 뚫어보겠습니다.
면을 선택해서 딜리트.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을 때 면을 채워주는 게 필롤입니다. 오브젝트 모드. 자, 그래서 이쪽은 오브젝트 모드에서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메쉬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주로 하는 명령들, 에딧 메쉬는 컴포넌트 모드에서 하는 명령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딱 누르시면 얘가 이 바깥쪽도 구멍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실수로 합쳐주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고 쉬프트 우클릭해서 큐브를 한번 해볼게요. 큐브를 이렇게 하고 컨트롤 A, 평면이라서 바깥쪽 엣지도 같이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됐으면 이 상태에서 이 구멍을 몇 개 뚫겠습니다. 딜리트.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보드 엣지가 여기밖에 없죠. 아까는 평면이면 바깥쪽도 보드 엣지니까 바깥쪽도 구멍이라고 생각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오류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보시면 필요 딱 하면 이렇게 면이 채워지죠. 그죠? 오브젝트 모드에서 주로 기본값은 하는 거고요. 만약에 언두, 나는 이 면 여기 이 두 개만 채우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엣지 모드로 들어가셔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가장자리 엣지, 보더 엣지는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쉬프트 누르고 다중, 쉬프트 누르고 더블 클릭 하시면 두 개 같이 선택이 되죠. 선택한 것만 면이 채워집니다. 필요 하면 여기 있게 되겠죠. 오브젝트 모드에서 하시면 전체 다 채워지고요. 모든 구멍이 있는 곳이 전부 다. 그래서 만약에 부분적으로 채우고 싶다. 그럼 부분적으로 그쪽 구멍이 나 있는 보더 엣지만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필요를 해주시면 그 부분만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큐브. 스무스는 면을 나눠주면서 얘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줍니다. 면을 추가하면서 더 둥글게 만들어주는 거죠. 스무스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 번 더 스무스. 이렇게. 그죠? 또 스무스. 이렇게 동글동글해지죠. 면을 추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쉐입을 둥글게 만들어주는 게 스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러는 뭐냐? 쉬프트 클릭해서 큐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조금 해볼게요. 큐브 클릭하고 가운데 버튼 누르고 하면 된다고 했죠? 3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로는 이게 Z가 앞이죠? 앞쪽으로는 4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좌우 대칭형 오브젝트를 만들 때 보통 한쪽만 만들고 반대쪽은 왜냐 이쪽 편집하고 또 하고 또 똑같은 거 두 번 할 필요 없잖아요. 다 만들고 나서 반대쪽 복사해 주는 거 거울처럼 그게 이제 미러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모드에서 F11 다 지워줍니다. 반만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전편집 F9 눌러서 전편집을 이동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페이스 모드 F11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한번 해볼게요. 쉬프트 우클릭하면은 이 에딧 메쉬에 있는 명령들 여기 있는 것들이 쉬프트 우클릭하면 떠요. 그럼 면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쪽에 뜹니다. 면에서 쓸 수 있는 에딧 메쉬 명령들 쉬프트 우클릭을 해주시면 익스트루드 페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베벨도 있고 포크도 있고 머지도 있고 쭉 내려가시면은 익스트루드 여기 있죠. 바로 밑에 이렇게 하고 익스트루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W 그다음에 엣지 모드에서 선택하고 이동. 이것도 한번 이동. 버텍스 편집 이렇게. 자, 여기까지 대충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 자, 그러면 이제 반쪽 모델링을 했죠. 이럴 경우
미러를 누르시면은 이 반대쪽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미러를 열어보시면 X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방향은 마이너스가 붙었죠. 이쪽이 빨간색 화살표가 나와 있는 게 플러스 X축이고 반대쪽이 마이너스 X니까 보통 오른쪽을 복사해서 이렇게 반대쪽 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마이너스 X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러 이렇게 딱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됩니다. 붙었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언두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D 하면 제자리 복사가 됐죠.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X축에다 스케일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반대로 거울처럼 복사가 됐죠. 그리고 두 개를 선택하고 컴바인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 가운데 점이 안 붙었죠. 디스플레이, 폴리곤, 보도 엣지를 켜보시면 이렇게 두껍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탑뷰로 가서 F 4번 와이어 F9 버텍스 모드 이렇게 쭉 선택을 하신 다음에 멋지 해줬죠. 아까 배운 멋지 이렇게 붙었죠. 이거를 한 번에 해주는 게 미러입니다. 새로운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전 버전에 없었는데 신버전은 지금 2018에 들어온 건 아니고 조금 전 버전에 들어온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만 복사해서 반대쪽 복사해 준 다음에 컴바인하고 멋지까지 해주는 그걸 한 방에 해주는 게 이제 미러입니다. 되게 편하죠. 퍼스펙티브. 그래서 모델링 이런 대칭형 모델링 할 때는 한쪽만 복사하고 나머지 쪽을 따로 할 필요 없이 미러를 사용하시면 아주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 F8 눌러서 딜리트. 자, 이번에는 메쉬 툴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 명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메쉬와 에딧 메쉬에 있는 애들, 이 메쉬와 에딧 메쉬에 있는 애들, 이 두 개는 액션입니다. 그리고 메쉬 툴에 있는 건 툴입니다. 그러면 툴과 액션의 차이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은 대부분 다 적용할 대상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입력을 했죠. 익스트루드라든지 면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어를 적용을 해서 면을 뽑아냈죠. 멋지도 마찬가지. 합칠 점들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멋지라는 명령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게 액션입니다. 이번에 배울 툴은 반대로 대상을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툴을 먼저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상을 선택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액션과 툴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펜드 투 폴리곤 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인을 하나 만들고 스케일로 키워줍니다. 그리고 페이스 모드로 가서 F11 면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이 지워졌을 때 5번 쉐이딩을 누르면 그리드는 잠깐 끄겠습니다. 여기와 이 엣지와 엣지를 연결해서 면을 만들어주는 명령어입니다. 어펜드 폴리곤 툴을 먼저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커서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다시 이동 툴로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사각형의 화살표 모양입니다. 하지만은 어펜드 투 폴리곤 툴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십자로 바뀌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클릭, 클릭. 잘못 클릭을 하셨을 때는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클릭.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홍색으로 입력을 받을 완료가 될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도 활용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는 엔터를 치시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다시 페이스 모드로 가셔서 면을 지우시고 어펜드 투 폴리곤 툴로 클릭, 클릭. 엣지 위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래는 엔터가 완료인데 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완료를 하면 툴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Y를 누르시면은 완료가 되지만 툴은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Y 그러면 계속 툴이 살아있죠. 그리고 클릭을 하시고 마지막이니까 엔터로 종료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툴을 먼저 활성화시켜서 커서가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할 대상들을 클릭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어펜드 투 폴리곤 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을 알아보겠습니다. 쉬프트 우클릭을 해서 실린더를 꺼냅니다. F를 누르시고 T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서브 디비전 캡슐 2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위의 면이 두 개로 분할이 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엑시스를 8로 해서 면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원형 둥근 오브젝트를 만드실 때는 보통 면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은 컨트롤이 힘들어집니다. 수정을 할 점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다고 면을 너무 적게 사용을 하면은 각이 지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델링 할 때는 점을 적게 쓰고 그 다음에 렌더링 할 때는 둥글게 렌더링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델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원형 오브젝트의 원기둥 같은 경우 8개 정도만 사용을 하시면 개수가 적기 때문에 컨트롤이 아주 쉽습니다. 다만 원형처럼 원기둥처럼 둥근 느낌이 안 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3번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둥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번을 누르시면 원래대로 되고 2번은 원본 모델링과 3번 스무스된 모델링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1번과 3번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최종 아웃풋이고 1번이 원본 모델링. 그래서 컨트롤은 적은 면으로 하고 렌더링은 3번으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양과 조금 다르죠.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둥근 원기둥의 옆부분은 어느 정도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원기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배울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을 이용해서 엣지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을 클릭하겠습니다. 커서가 바뀌었죠? 그러면 엣지 위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순환되는 엣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엣지 위를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떼지 않고. 그래서 위치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 엣지 위에서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가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W를 눌러서 툴을 빠져나옵니다. 자, 이제 이동 툴이 되었죠. 그래서 보통 툴을 완료하고 나면 엔터키를 눌러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데 엔터키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동 툴로 바꿔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F8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은 원래 엣지 양쪽으로 루프되는 엣지가 순환하는 엣지가 하나씩 잡고 있고 밑에 부분은 원래 엣지 옆에 순환하는 엣지가 없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윗부분은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랫부분은 날카롭지 않고 되게 뭉개지고 있습니다. 원래 엣지가.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1번을 눌러보시면 밑에도 똑같이 인서트 엣지 루프 툴로 각을 잡아주겠습니다. 엣지 위를 클릭하고 이동을 해서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도록이면 양쪽을 같은 간격으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W2를 누르고 F8 눌러서 오브젝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3번을 눌러봅니다.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원기둥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델링을 할 때는 이렇게 적은 컨트롤로 하시고 렌더링 할 때는 3번을 눌러서 쉐이딩 둥근 아주 부드러운 쉐이딩으로 렌더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까 윗면을
분할을 두 개를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보시면 분할을 하지 않으면 위쪽 면이 삼각면입니다. 인서트 엣지 루프툴은 사각면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삼각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사각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적용이 됩니다. 하고 놓으시면 언두로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쪽 부분은 삼각형이죠. 이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안 생기죠? 이렇게. 네,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도 빠져나오고 언두를 눌러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면을 두 개로 분할을 시켜서 바깥쪽을 사각면으로 만들어준 이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모델링 방식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잘 연습해 두시면은 이 다음 모델링에도 많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F8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시고 네, 이상입니다. Shift 우클릭해서 플랜을 만들었고 스케일로 키워주신 다음에 그리드를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이렇게 순환되는 엣지를 만들고 싶을 때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지금과 같이 양쪽 같은 간격으로 엣지를 만들고 싶을 때 인서트 엣지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확한 이 똑같은 간격으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언두를 해서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옵셋 엣지 루프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 이 옆으로 분할되고 싶은 그 엣지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가상의 선이 생기고 떼지 말고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면 간격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서트 엣지 루프 툴과는 다르게 양쪽을 동일한 간격으로 엣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필요하실 때는 옵셋 엣지 루프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격을 정하시고 클릭을 떼시면 그 부분에 엣지가 생기게 됩니다. 한 번 더 클릭을 하시고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W 눌러서 쓰시고 나면 툴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디셀렉트. 그래서 인서트 엣지와 옵셋 엣지 루프 툴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hift 우클릭을 해서 실린더를 만들어 주시고 F, T 눌러서 하이트는 3, 캡은 2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W 눌러주시고 4번 눌러서 와이어 모드로 바꾸시고 F9 눌러서 버텍스 모드로 바꿔서 위쪽 부분 점들만 선택을 해준 다음에 R 눌러서 스케일 툴로 이렇게 줄여주시고 위아래로 이렇게 늘려주시게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번 그리고 인서트 엣지 루프 툴로 중간에 엣지들을 이렇게 클릭을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W 눌러서 툴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엣지를 수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위치를. 이럴 경우 엣지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월드축과 동일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월드축하고 다른 축 이 상태에서 더블을 눌러서 이동을 하시면 형태가 망가지죠. 이런 경우에서는 수정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 엣지 위에서 이 엣지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수정하기가 훨씬 용이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슬라이드 엣지 툴입니다. 자, 슬라이드 엣지 툴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엣지를 하나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엣지를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엣지 위에서 움직이는 거가 보이시죠? 언두 하시고 더블 클릭을 해서 전체를 다 선택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또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한 상태에서 좌우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아까하고는 달리 이 엣지 위에서 슬라이드 되듯이 엣지가 미끄러져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선이라든지 월드축을 사용하지 않는 축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엣지를 따라서 엣지를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슬라이드 엣지 툴입니다. 자, 이번에는 타겟 웰드 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우클릭을 해서 플랜을 만들어 주시고요. 스케일 툴로 바꿔주시고 그리드는 잠깐 꺼두겠습니다. F11 눌러서 페이스 모드로 바꿔주시고 위안을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빼줍니다. 그리고 딜리트. 자, 이 점들을 갖다가 이 점들에 붙이고 싶을 상황이 생기겠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냐면 F9 눌러서 점들을 쭉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 툴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건데 정확하게 여기다 갖다 맞출 거기 때문에 축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당 축. 그리고 나서 왼손으로 V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스냅이 먹는 게 보이시죠? 왼손으로 V 누르고 오른손으로 커서를 이 점을 여기다 갖다 붙일 거잖아요. 그럼 그 근처에 가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클릭만 하시면 클릭하는 순간 해당 축 선택한 축 말고는 싹 없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떼지 말고 살짝만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당겨져 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점이 같은 위치에 있을 뿐이지 아직 붙지 않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디스플레이 폴리곤에 보드 엣지를 켜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이쪽이 아직 붙어 있지 않다는 걸.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을 다시 쭉 해서 모든 점을 다 선택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멋지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렇게 점을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알려드릴 타겟 웰드 툴입니다. 디셀렉트를 한번 해주시고 타겟 웰드 툴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커서가 이렇게 십자로 바뀌고요. 그러면 대상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해서 타겟에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딱 놓으시면 갖다 붙어요. 드래그 놓으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 이렇게 1대1로 붙이는 건 말고도 다수를 하나의 점으로 붙이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먼저 이동 툴로 빠져나오시고 셀렉을 먼저 해줍니다. 이렇게 다 갖다 붙이고 싶은 애를.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타겟 웰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하나를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당겨보시면 이렇게 붙게 됩니다. 마찬가지 W 눌러서 전부 다 선택을 하시고 타겟 웰드 눌러서 클릭, 드래그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한 애들이 전부 다 와서 붙게 되는 거죠. 1대1은 그냥 바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타겟 웰드 툴 사용법입니다. 이번에는 메쉬 툴의 하이라이트, 만능 재직군, 멀티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우클릭해서 플랜을 만들어 주시고 마찬가지 스케일로 이렇게 키워주시고 그리드를 꺼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엣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멀티컷을 이용해서 멀티컷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점에 가져가시면 점에 스냅이 먹고 아니면 엣지 위에서 원하는 부분에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점에 가서 빨간 점이 됐을 때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생겼고 아무데나 이렇게 면 위에다가 해주실 수도 있고요. 엣지 위에다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확하게 스냅을 하고 싶다 그러면 Shift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스냅이 먹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실행을 여기서 완료를 하고 나 저기 가서 또 하고 싶으면 아까도 봤듯이 Y 누르시면 계속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명령은 실행이 되면서 완료가 되면서 Y를 눌러주시면 여기 완성되고 툴은 아직도 계속 이 나이프 모양의 툴은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또 클릭을 하시고 근데 멀티컷은 이 Y 말고도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또 이거를 실행 완료를 하면서 계속 툴이 살아있습니다. 우클릭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완료되면서 툴은 그대로 살아있죠. 또 딴 데 가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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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시고 클릭. 마지막에 W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멀티컷은 인서트 엣지 루프처럼 쓰실 수도 있습니다. 멀티컷을 활성화시키시고요. 컨트롤을 누르시면은 그냥 하시면 그냥 멀티컷 원래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쪽으로 쭉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면 컨트롤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쉬프트까지 누르시면은 스냅이 이렇게 탁탁 먹는 걸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트 엣지로 여기 정확하게 이 중앙선을 만드는 거는 상당히 힘들지만, 이 멀티컷을 이용하면은 컨트롤 누르시면 멀티컷이 이렇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인서트 엣지처럼 생기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과 쉬프트를 함께 누르시면 이렇게 스냅이 먹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운데로 클릭하시면 만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멀티컷처럼 쓰되 가운데를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엣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칼로 자르듯이 엣지를 만드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바깥쪽에서 클릭을 하시고 떼지 말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라인이 생깁니다. 가상의 라인. 그러고 나서 딱 놓으시면은 라인이, 그 라인 그대로, 가상의 선 그대로 엣지가 잘리게 됩니다.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 잡고, 이때도 스냅이 먹습니다. 쉬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각도가 스냅이 먹습니다. 그래서 탑뷰로 가서 이렇게 하실 때 좋겠죠? 정확하게 자르거나 이렇게 45도로 자르고 싶으실 때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시면 이렇게 45도로 자르게 되고, 정확하게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각형이 아닌 곳은 사실 이 컨트롤 눌러서 하면 멈춥니다. 사각형 있는 데까지만 가고, 사각형 여기는 사각형이 아니죠.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인서트 엣지 루프툴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각형 있는 데까지만 가기 때문에, 이럴 경우 여기를 쭉 다 만들고 싶으면 멀티컷은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전혀 의식하지 않고 바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클릭하시고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스냅을 적용하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 면이 삼각이든 사각이든 오각이든 전혀 개의치 않고 라인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오브젝트 F8 눌러서 만들어주시면 되고, 딜리트, 퍼스펙티브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멀티컷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쉬프트 우클릭해서 스피어를 만드시고 F를 눌러서 확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멀티컷 안에도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엣지를 하나 지워보겠습니다. 엣지 모드 F10 눌러서 엣지 모드 클릭해서 더블 클릭, 모두 선택, 그 다음에 엣지 지울 때는 버텍스까지 같이 지워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하면 다 지워졌습니다. 이런 모델링일 때 이 부분에 이제 엣지를 새로 추가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 이제 멀티컷으로 하시면 클릭하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엣지가 추가가 되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부터는 곡선이지만 여기서는 직선이죠. 그래서 이 형태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W 툴 빠져나오시고 더블 클릭, 스케일로 이렇게 수동으로 보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언두해서 멀티컷으로 했을 때 인서트 엣지 루프 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똑같이 클릭하시면 똑같습니다. 근데 인서트 엣지 루프 툴 같은 경우는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유를 알아서 보정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멀티컷하고 인서트 엣지 루프 툴. 그때 여러분들이 편할 때 알아서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멀티컷을 사용하실 때 이제 클릭을 하고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선 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 부분만 만약에 사용을 하고 싶어요. 멀티컷 자르는 영향을 받게 하고 싶으시면은 W 툴 빠져나오시고 페이스 모드로 가셔서 셀렉을 B 누르시면은
이 사이즈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B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좌우 드래그를 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만 잘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W로 빠져나오시고 멀티컷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경우 그 선택한 부분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로 다른 곳을 선택을 만약에 한 상태에서 멀티컷을 아무리 잘라도 되지가 않습니다. 왜 안 되지? 이렇게 보시면 어딘가에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선택을 툴 빠져나오셔서 한번 빈 곳에 한번 클릭을 해서 디셀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멀티컷을 쓰시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멀티컷 사용하실 때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F8 오브젝트 모드 딜리트. 네. 자, 이번에는 플레인 하나 만드시고 자, 이번에는 커넥트라는 툴을 배울 건데요. 커넥트 툴 같은 경우는 먼저 페이스 모드로 F11을 눌러서 바꿔주시고 면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면만 내가 구분해서 엣지를 나눠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커넥트를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가운데 저 엣지가 하나 생깁니다. 선택한 데까지만. 이 상태에서 바로 클릭을 하셔도 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을 하고 좌우 드래그를 해보시면 엣지가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OK 하고 싶으시면 W 딱 눌러주시면 그쪽에 엣지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어디서 많이 본 거하고 같죠? 에딧 메쉬에서 애드 디비전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면 선택한 다음에 가로 세로 나누는 거. 그죠? 이렇게 하면은 두 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누고 싶으면 한쪽으로만 나눌 거니까 이쪽이 5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결과물은 비슷한데 일단 차이점이 얘는 가로 세로를 한꺼번에 나눌 수 있고 얘는 한쪽 부분으로만 나눌 수 있다는 게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반대로 이 커넥트 툴의 장점은 인터랙티브 하다는 거죠. 보시면서 내가 이제 보면서 내가 컨트롤을 면을 3개로 나눌지 4개로 나눌지를 보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해놓고 나서 아닌 것 같으면 간격이 4개면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좁네, 2개만 해야겠네, 뭐 아니면 혹은 더 많이 해야겠네, 이렇게 하려면 다시 언두를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커넥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아니면 세로로 할 거면 이렇게 세로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커넥트 눌러보시면 아까 그 옵션값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하고 좌우로 드래그해서 줄이거나 느리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인터랙티브 하다는 거, 실시간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 어찌됐든 두 개 다 애드 디비전이나 커넥트 툴이나 이렇게 면을 일정 간격으로 균등하게 나눠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F8 오브젝트 모드 딜리트 켜주시고. 자, 이렇게 메쉬 툴까지 자주 쓰는 명령어들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명령어는 메쉬와 오브젝트 모드에서 사용하는 명령들, 에딧 메쉬, 컴포넌트 모드에서 사용하는 명령들, 그리고 이 메쉬와 에딧 메쉬는 액션, 대상을 먼저 선택을 하고 명령을 주는 방식,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메쉬 툴은 툴이기 때문에 툴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상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방식. 그래서 그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모델링을 할 때 저 모델링 명령 말고도 사용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클릭을 해서 플랫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윗부분은 밝은데 밑으로 가시면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죠. 그래서 면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앞면인지는 이런 식으로 뒷면은 검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아실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노말이라는 녀석을 보실 수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폴리곤, 페이스 노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녹색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 면의 수직인 이 선을 노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말은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나중에 라이트하고 카메라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카메라와 이 노말이 이루는 이 각도에 따라서 이 면의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쉐이딩을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노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노말이 보이는 이쪽 면이 앞면인 거죠. 이 노말이 반대쪽인 이쪽은 컴퓨터가 계산을 하기 힘든 부분들. 그러니까 면이 뒤집혀 있으면 이제 원치 않는 렌더링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로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수로 면이 뒤집혀 있거나 아니면은 자 일단 이 노말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폴리곤, 페이스 노말. 그러면 작은 작대기가 없어졌죠. 그래서 얘랑 컨트롤 D에서 복사를 이렇게 했을 때 노말이 같기 때문에 이제 컴바인을 하시고 컴바인해서 하나로 합쳐 주시고 그 다음에 어펜드 폴리곤 툴로 붙여 주시면 정확하게 붙여 이렇게. 근데 만약에 노말이 뒤집혀 있다. 얘가 뭐 이 상태에서 얘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스텝 스냅 배웠죠? J를 누르고 회전을 하시면 이렇게 스냅이 먹죠. 이렇게 뒤집힌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왼쪽 오브젝트는 노말이 위쪽을 향하고 있고 오른쪽 오브젝트는 노말이 밑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로 노말의 방향이 다르죠.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고 컴바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 툴에서 어펜드 폴리곤 툴로 클릭 하면 이렇게 뒤집혀지는 게 보이시죠? 가면서 노말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면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오브젝트를 합칠 때 항상 노말 방향을 확인하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백스페이스 W 눌러서 좀 빠져나오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면에 노말을 뒤집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페이스 모드로 가셔서 F11 선택을 하시고 메쉬 디스플레이에 가시면 리버스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밑을 향하고 있던 노말이 위쪽을 향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펜드 폴리곤 툴을 적용해 보시면 제대로 노말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면들의 노말을 뒤집는 방법은 페이스 모드에서 선택하시고 리버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메시 디스플레이의 리버스.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이쪽으로 노말 확인 한번 해볼까요? 디스플레이, 폴리곤, 페이스 노말. 오브젝트 모드. 그래서 다시 F8, 디스플레이, 폴리곤, 페이스 노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다 위를 향하고 있는데 요 면만 밑에 보시면 밑을 향하고 있죠. 이렇게. 물론 이렇게 선택한 애들을 다시 원래대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페이스에서 선택을 하시고 리버스를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게 상당히 많이 있다, 여러 개가 있다 보면 여기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리버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오브젝트 모드에서 F8 누르신 다음에 노말이 많은 방향으로 한꺼번에 맞춰주는 방법이 있어요. 왜 이걸 하나하나 선택해서 뒤집는 건 너무 귀찮잖아요. 이럴 경우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노말이 더 많기 때문에 메시 디스플레이에서 컨펌이란 명령을 이용을 하시면 많은 쪽으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면의 개수가 양쪽이 똑같죠. 그리고 가운데 면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페이스 모드에서 다 선택을 하고 리버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모드 컨펌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노말은 위쪽을 향하게 될까요? 아래쪽을 향하게 될까요? 분명히 지금 면의 개수가 양쪽이 같은데 하나가 더 많죠. 밑을 향하고 있는 게. 그럴 경우 밑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라도 더 많은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컨펌.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페이스 모드 F11 이 면만 리버스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러면 위를 향하고 있는 노말이 하나 더 많죠.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 F8 이 상태에서 메시 디스플레이에서 컨펌을 눌러주시면
위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라도 더 많은 쪽으로 노말 방향을 맞춰주는 게 컨펌이란 명령어입니다. PC 디스플레이, 다시 노말은 페이스 노말을 끄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할 때 이 노말 방향을 항상 계산을 하시고 염두에 두고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항상 이 리버스와 컨펌을 이용해서 노말을 모델링이 끝나면 체크를 하셔서 뒤집힌 부분이 없는지 항상 확인을 하시는 버릇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쉬와 에드 메쉬, 메쉬 툴에 있는 명령어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노말 관련한 명령어들, 그 다음에 셀렉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모델링 관련해서 배웠는데요. 모델링을 다 하고 나면 해줘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해줘야 될 게. 그런 것들을 안 해주면 이제 그 다음 과정인 애니메이션 전 단계인 리깅, 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죠. 그 리깅 단계라든지 아니면 UV 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델링 설명을 하면서 신안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 찌꺼기 트랜스폼더들이 많이 있네요. 지워주겠습니다. 쉬프트 우클릭을 해서 큐브를 하나 꺼내시고 이렇게 해서 스케일로 이렇게 키워주십니다. 그리고 실린더를 하나 꺼내주시고 T 눌러서 높이를 5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모델링이 끝났다고 했을 때 이렇게 끝내버리면 모델링 다 끝났어. W 눌러서 없애고 그러면 이제 이런 트랜스폼 노드 지금 지저분하죠. 수치가 막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인풋 노드도 쓸데없이 정보량만 계속 갖고 있죠. 왜? 이거 주문서는 이제 제품이 완성이 됐으면 더 이상 주문서는 필요가 없잖아요. 최종 완성품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모델링을 하고 나면 여기를 지워주시고 여기 인풋 노드를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delete by type. 초기화하기 전에 문제점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대로 했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은 얘가 얘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동글동글 회전을 하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떨어뜨립니다. 상위 모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1프레임에서 S를 눌러서 키를 잡고 이렇게 가서 한 30프레임 정도에서 이동을 하고 S 눌러서 키를 잡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서 얘가 뱅글뱅글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회전 2로 바꿔서 S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됐고 이렇게 가서 30프레임에 갔을 때 얘가 회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상해지죠? 지금 회전을 시켰는데 얘가 이렇게 늘어나요. 이런 원치 않는 결과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모델링이 끝나고 났을 때,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쭉 선택을 하시고 일단 인풋 노드를 지워줘서 모델링 데이터를 가볍게 해줍니다. 왜? 계속 이게 지금은 간단하지만 그냥 모델링을 했다면 인풋 노드가 여기 한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까지 쌓여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지웠다면. 그래서 완성이 됐으면 사실 완성되기 중간중간에도 계속 지워주셔야지 마야가 실시간으로 여기다가 계산해서 뿌려주기가 훨씬 더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주는 방법은 에딧의 delete by type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기본 단축키가 있어요. Alt Shift D입니다. 그래서 다 선택을 하시고 Alt Shift D를 눌러주시면 인풋 노드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해 보시면 이제 최종 결과물만 남고 그 중간 과정에 대한 정보들은 싹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 깔끔하죠. 근데 이 친구는 여기가 지저분하죠. 그래서 여기를 초기값으로 만들어줍니다. 왜 이걸 초기값을 안 만들어주냐? 얘를 막 모델링 하다가, 애니메이션 하다가 얘 원래 처음 위치값을 하고 싶어. 그럼 여기를 0 이렇게 하면 이상한, 여기가 아니죠. 얘 처음 위치값. 이거는
만들 때 이렇게 되고 실제로 애니메이션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기본값이라는 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여기를 초기화 시켜주시고, 이 부분도 스케일 값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스케일에 키가 들어가 있으면, 상위 노드에 스케일에 키가 들어가 있으면 아까 보신 것처럼 하위 노드가 들어갔을 때 회전을 하거나 이럴 때 원치 않는 결과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초기화하는 명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디파이의 프리즈 트랜스폼. 그래서 열어보시면 각 속성별로 따로 초기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값은 3개 다인데, 그러면 이제 다 초기화가 되는 거죠. 한 번에 어플라이 해주시면은 위치값, 회전값, 그 다음에 스케일값 전부 다 초기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애니메이션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된 거죠. 그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계층 구조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일드를 먼저 선택을 하고 하위 노드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드래그 드롭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제 상위 노드를 애니메이션 주면 하위 노드는 함께 따라가게 되죠. 똑같이 아까 한 것처럼 이동해서 S 주시고, 프레임 이동한 다음에 또 S 주십니다. S 주면 되고, 이제 하위 노드 애니메이션 주겠습니다. 1프레임에서 S 눌러서 키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으로 바뀝니다. 보시면 그리고 이동을 하고 회전 이렇게 몇 바퀴 돌려주시고 S 눌러주시면 아주 스무스한 애니메이션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처럼 원치 않는 늘어나는 결과물이 생기지 않고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시면 항상 모델링이 끝나고 나면은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히스토리 지워주시고 인풋 노드 삭제, 그리고 트랜스폼 노드 초기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위한 리깅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물에 따라서는 사실 만약에 얘가 애니메이션은 피봇 같은 경우도 지금 센터로 되어 있는데, 피봇 설정도 만약에 여길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이렇게 회전을 하고 싶다, 그럼 피봇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봇 설정은 D 누르면 피봇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피봇이 이렇게 딴 데 가 있다, 그죠? 그러고 나서 D 누르면 다 고정. 그럼 회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회전되겠죠. 이게 아니라 난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애니메이션 주실 때 항상 모델링 끝나고 나면 센터 피벗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모델링 끝나고 나면 인풋 노드 삭제, 트랜스폼 노드 초기화, 그 다음에 피벗 설정. 이 세 개만 잘 생각하고 계시면은 그 다음 단계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할 때 아주 쾌적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워주시고,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UI 시간에 이어서 기본 모델링 메뉴랑 기초적인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개념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조금 많이 걸린 것 같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한번 알고 모델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응용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게,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알게 되시면은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그 기본을 조합을 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이라고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두 번, 세 번 복습하시면서 보시면서 복습하시면은 이 다음 단계 이제 실제로 어떤 것을 어떤 오브젝트를 모델링 하게 될 때 지금 배운 것들, 이 메쉬에 있는 명령들, 에딧 메쉬에 있는 명령들, 메쉬 툴, 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다 조합을 시켜서 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아주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셔서 손에 익을 수 있을 때까지 많이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들은 아시겠죠? 운동하고 똑같아요. 마야는 이렇게 보시기만 해갖고는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게 내 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보시고 나면 그걸 보면서 따라해서 내 거를 만드는 그 시간,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수업만 듣는 거는 절대 공부가 아닙니다.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을 따라서 내가 해보면서 내 걸로 진짜 만들어야지, 체화가 돼야지,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를 따라와 보시면서 계속 이 동영상 튜토리얼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되면 모델링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재미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